이제 소개할 포식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무리를 지어 사냥한다는 것이죠.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전략을 구상하며 매복 작전을 펼칩니다. 오직 사냥만이 유일한 목적이죠. 이 동물들은 최고의 위험한 포식자들로 무리를 지어 공격합니다. 집단 공격 포식자 중에서 가장 큰 동물 중에 하나를 소개합니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자들은 먹이 사슬의 맨 꼭대기에 있죠. 암사자들이 주로 사냥에 앞장서며 숫사자들은 안전한 땅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생존을 위해 사자들은 협동작전을 펼치죠. 오랫동안 성공해온 전략으로 흑멧돼지 사냥에 임합니다. 한 암사자가 먹이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서는 매복하고 있는 다른 동료에게로 몰고 갑니다. 사자들은 시력이 좋아서 햇빛이 강해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약한 빛 속에선 인간보다 6배나 잘 볼 수 있습니다. 1.6km 밖에 있는 먹이의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후각도 매우 뛰어나 먹이가 언제 지나갔는지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사자들은 자신들보다 2배나 큰 먹이를 사냥합니다. 다큰 얼룩말은 무게가 거의 500kg에 달하죠. 뒷발차기에 한 대 맞으면 턱이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사자들은 단거리 달리기 선수들로 시속 55km까지 달리지만 불과 몇 초뿐입니다. 협동작전을 펼치며 사냥할 수밖에 없죠. 얼룩말들은 이들과 거리를 유지하지만 한 얼룩말이 사파리의 가장 중요한 규칙을 깨뜨립니다. 항상 무리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자가 자신의 주특기인 치명타를 날립니다. 목의 기관을 으스러뜨리는 거죠. 다른 사자들은 먹이가 도망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 사자는 협동작전을 펼치는 유일한 동물로 배고플 때는 단결이 더욱 잘 되죠. 사냥감이 쓰러진 후 숫사자들이 먼저 먹습니다. 다음은 암사자들이죠. 남은 것은 새끼 사자들의 몫입니다. 먹이가 충분하지 않아 살아남는 새끼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사자들은 하루에 7kg의 먹이를 먹기에 무리를 유지하려면 계속 사냥해야 합니다. 무리 전체가 가담해야 하는 사냥감도 있죠. 아프리카 물소는 정말 큰 동물입니다. 무게가 사자의 5배나 되는 경우도 있죠. 이 사냥감을 쓰러뜨리려면 암사자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숫사자의 무게는 암컷의 2배일 때도 있습니다. 정교하게 세워진 양면 공격 전략입니다. 물소의 주위를 돌렸다가 뒷다리를 공격하죠. 아무리 사자들이라 할지라도 먹이를 마음껏 먹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들의 먹이를 탐내는 동물들이 있으니까요. 용맹한 암사자에게 덤비는 동물들은 많지 않지만 하이에나 무리는 예외인 것 같습니다. 몹시 포착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암사자는 집고양이처럼 나무 위로 피신합니다. 한 무리의 하이에나가 여왕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하이에나들은 사나운 것 같아 보여도 사자보다는 원숭이에 더 가깝습니다. 최대 80마리가 한 집단을 이루기도 하죠. 사자들과 달리 엄격한 모계 사회로 우두머리는 항상 암컷입니다. 암컷 다음 서열은 새끼들이며 가장 하위 계급은 어른 수컷들입니다. 서열은 모든 무리에서 엄격하게 지켜지는데 기준은 몸의 크기나 힘의 세기가 아니라 어미의 지위에 따라 결정되죠. 우두머리가 낳은 새끼가 가장 운이 좋은 경우죠. 하이에나는 청소동물로 큰 포식자들에게서 먹이를 훔치기도 합니다. 오늘의 목표는 이 표범의 먹이입니다. 독수리들이 모여듭니다. 신선한 먹이가 있다는 뜻이죠. 하이에나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표범이 먹이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쟁탈전에서 승리한 하이에나는 자신의 할당량을 먹습니다. 무리가 몰려올 때까지 말이죠. 다음엔 뒤로 물러나 높은 암컷에게 먹이를 양보합니다. 이들은 훌륭한 도둑이며 능숙한 사냥꾼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집단을 형성하는 포식자들입니다. 세렝게티의 광활한 초원에서 이들의 사냥 전략은 간단하죠. 검은 꼬리 누 무리를 둘러싸고 나고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자들은 먹기 전에 사냥감을 죽이지만 하이에나들은 사냥감을 산채로 먹습니다. 강력한 턱과 위 덕분에 뼈를 으깨어 소화할 수 있죠. 뼈의 칼슘 때문에 이들의 배설물은 흰색입니다. 하이에나는 가죽까지 먹는 유일한 육식동물입니다. 털과 뿔만 남길 뿐이죠. 한 번에 자신 몸무게의 5분의 1 정도를 먹어치웁니다. 썩은 고기까지 먹기에 남은 것은 묻어두죠. 초식 동물들에게 하이에나 무리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무리를 지어 사냥하는 또 다른 포식자 중에는 남아프리카의 미어캣이 있습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무리를 지어 사냥하죠. 보통 20마리가 무리를 이루지만 40마리가 넘는 무리도 있습니다. 미어캣은 고양이과가 아닙니다. 이 포유동물들은 몽구스과에 속하죠. 이들은 떼를 지어 사냥하는데 공격하기 전에 수비 전략을 먼저 펼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몸무게 1kg 미만에 몸 길이도 20cm 정도여서 다른 포식자들을 경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미어캣이 흰개미 언덕이나 관목을 찾아 주위를 살핍니다. 보초병은 위험을 감지하면 소리를 내며 1시간 정도의 감시가 끝나면 역시 사냥에 나섭니다. 보초 미어캣이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죠. 신호가 전달되자 나머지 미어캣들이 굴에서 나와 사냥을 시작하죠. 다람쥐 같은 작은 포유동물들을 사냥하지만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곤충과 정갈들도 이들의 먹이가 되죠. 미어캣들은 서로 도와 돌을 들추고 땅을 팝니다. 이들에겐 2.5cm 길이의 휘어진 발톱이 있습니다. 땅 속에서 나타난 먹이는 전갈입니다. 전갈의 독은 젊은 사람도 죽일 수 있지만 작은 미어캣은 이 독에 면역돼 있습니다. 미어캣은 전갈의 꼬리를 시작으로 모조리 먹어버리죠.
야성의 울부짖음이 소름 끼치게 다가옵니다. 생애 마지막으로 듣는 소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늑대 무리는 숨어서 접근하기를 좋아합니다. 공격하기 좋은 때를 기다리는 거죠. 지금은 사냥의 시작 단계입니다. 사냥감과의 거리 180m 내에 들어서면 계속 추격할지를 결정합니다. 이 엘크가 가장 약한 녀석입니다. 늑대의 이빨은 42개로 사람보다 10개 더 많으며 제곱미터당 400kg의 힘으로 조이는 강한 턱이 있습니다. 늑대들은 주로 장기를 먹으며 사냥감이 살아있을 때 먹기 시작하죠. 하루에 3kg 정도의 고기를 먹어야 하지만 며칠간 먹지 못했다면 한 번에 9kg 정도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보통 6마리에서 10마리가 한 무리를 이루며 이들의 울음소리는 다양한 용도로 쓰이죠. 동료를 부르거나 영역을 표시하거나 경고를 보낼 때 쓰입니다. 이 코요테는 경고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늑대들은 누가 자신의 먹이를 넘보는 걸 싫어하죠. 하이에나와 사자들처럼 늑대들에게도 엄격한 서열이 있습니다. 늑대 무리에서 가장 높은 서열은 두 늑대가 차지합니다. 우두머리 수컷과 암컷이죠. 항상 먼저 먹고 오직 이들만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무리 내 다른 늑대들은 새끼를 키우는 걸 도와야 하죠. 생후 6주가 지나면 새끼들은 다른 음식을 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고기죠. 아직은 사냥할 수 없어 굴에 남아 기다려야 합니다. 어른 늑대들은 사냥에 성공하면 돌아와서 새끼들을 위해 먹이를 개워냅니다. 먹이를 얻는 것은 항상 쉽지 않습니다. 늑대 한 무리의 영역은 보통 2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늑대들은 발가락에 취선이 발달해 있어 사냥감을 쫓으며 뒤에 따라오는 동료에게 힌트를 남깁니다. 후각이 고도로 발달해 있어서 거의 3km 밖의 냄새도 맡을 수 있죠. 추격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사냥감들은 쫓기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 추격거리 기록은 거의 20km에 달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끈질긴 독일 잠수함들이 늑대물이라고 불린 이유가 여기에 있죠. 전설에 따르면 늑대들이 인간을 키웠다고 합니다. 다음 집단 사냥꾼들은 사람과 비슷한 동물이죠.
바로 침팬지입니다. 침팬지는 DNA 구조가 인간과 98% 이상 비슷합니다. 인류와 가장 비슷한 동물인 셈이죠. 침팬지는 한때 완벽한 채식주의자로 불렸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들은 가장 교활한 사냥꾼 중에 하나죠. 아프리카의 몇 지역에서는 한 마리의 침팬지가 1년에 900kg의 고기를 먹습니다. 인간처럼 이들도 다양한 소리로 의사소통을 하죠. 이 침팬지가 신호를 보냅니다. 사냥할 시간이 다가온 것이죠. 이 무리에는 30마리가 넘는 침팬지들이 있으며 최대 4시간 동안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침팬지의 25종의 먹이에는 작은 영양과 멧돼지까지 포함되죠. 마침내 최고의 먹이를 찾아냅니다. 바로 붉은 콜로부스 원숭이죠. 침팬지들의 놀라운 지능이 발휘됩니다. 원숭이들을 포위하며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탈출구가 사라지자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되죠. 수컷 원숭이들은 침팬지에 대항해 싸우지만 돌팔매가 없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침팬지는 원숭이보다 6배나 크니까요. 새끼들과 어미들은 떨어져 침팬지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침팬지들은 먹이를 죽일 때 중력을 사용합니다. 막강한 힘으로 먹이를 바닥으로 내려치죠. 한 번 공격에 수십 마리의 원숭이를 잡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한 마리입니다. 큰 수컷들이 무리를 지배하기에 먹이도 먼저 먹습니다. 사자와는 다르지만 인간과 마찬가지로 먹이를 가족이나 동료와 나눠 먹습니다. 다음 포식자는 혼자서도 훌륭히 사냥할 수 있지만 무리를 지으면 10배나 큰 먹이도 사냥하죠. 남미에는 20종이 넘는 피라니아들이 서식합니다. 가장 악명 높은 종은 붉은배 피라니아로 이들의 명성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기에는 강이 넘쳐 땅으로 흘러들어옵니다. 피라니아도 같이 들어오죠. 비는 풍족한 먹이들을 몰고 오며 대백로는 유일하게 남은 마른 곳에 둥지를 틉니다. 새끼 대백로는 아직 날지 못하기에 떨어지면 목숨이 위험해집니다. 상어처럼 피라니아들도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죠. 피 한 방울이면 3km 밖에서도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몸부림은 더 많은 피라냐를 부를 뿐이죠. 남은 것은 깃털뿐입니다. 피라냐란 이름은 두 개의 단어에서 온 것으로 피라는 물고기, 아나는 이빨입니다. 아주 어울리는 이름이죠. 이빨은 삼각형 모양으로 서로 맞물려 촘촘한데 아주 날카로워서 강철 낚싯줄도 끊어버립니다. 악명 높은 물고기지만 크기는 매우 작습니다. 평균적으로 연필 길이 정도죠. 이들도 다른 물고기들과 비슷한 전략으로 생존하는데 무리를 지어 다니는 겁니다. 우기에는 먹이가 풍부하지만 건기에는 사정이 다르죠. 땅이 마르면서 강은 호수와 연못으로 바뀝니다. 좁은 곳에 갇힌 피라냐들은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모조리 공격합니다. 다친 피라냐가 순식간에 먹이로 전락하죠. 인간을 공격하는 경우는 사실 매우 드뭅니다. 지금까지 피라냐 공격에 희생된 사람은 보고된 적이 없죠. 과장된 전설부터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까지 육지에서 가장 빠른 동물은 치타입니다. 치타는 냄새가 아닌 시각으로 사냥합니다. 마치 특공대원처럼 양쪽 눈 안에 검은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아마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겠죠. 치타의 몸은 추격전에 알맞게 발달해 있습니다. 접히지 않는 발톱으로 속력을 내고 두터운 발바닥이 접지력을 높입니다. 추격전엔 먹이로부터 30m까지 몰래 기어갑니다. 시속 114km까지 속력을 내며 최고 속력에서는 초당 3.5보폭으로 달립니다. 분당 호흡은 최대 150번이죠. 뒷다리가 매우 유연해 앞다리보다 앞에 가며 최고 속력 절반 동안은 다리가 땅에 닿지 않습니다. 암컷들은 홀로 사냥하지만 수컷들은 무리를 짓습니다. 수컷 무리는 주로 형제들로 평생 함께 다니죠. 무리를 지어 공격하면 이 검은 꼬리 누 같은 큰 사냥감들도 가능합니다. 배고플 땐 궂은 날씨도 이들을 막을 수 없죠. 치타는 3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온이 급상승하기에 275m 이상 달리면 죽을 수도 있죠. 무리를 지어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 힘이 남아있는 두 형제가 있으니까요.
검은 꼬리 누가 쓰러지면 숨이 끊어질 때까지 목을 조릅니다. 대단히 위험한 형제들이죠. 하지만 다음 포식자에 비하면 이들은 애송이에 불과합니다. 군대 개미들은 자연 속의 몽골 군대입니다. 항상 진격하며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도망쳐야 합니다. 군대 개미들이 지나가는 곳에선 그들이 왕이니까요. 그들의 길을 막는 것은 뭐든지 제압합니다. 이 개미들에겐 가위 모양의 큰 턱이 있는데 이 무기로 먹이를 깨끗이 잘라냅니다. 먹고 소화시키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죠. 먹이를 자르면서 용해야 할 산을 분비합니다. 먹이의 몸, 근육, 힘줄이 액체로 변하면 먹으면서 계속 전진합니다. 이들을 피할 방법은 움직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군대 개미들은 앞이 보이지 않으며 빛과 어둠만 구별해낼 뿐이죠. 먹이의 움직임만 감지할 수 있는 거죠. 이 순찰은 먹이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정찰대가 먹이를 찾으면 냄새로 둥지의 소식을 전하고 군대가 움직입니다. 이 딱정벌레는 개미보다 6배나 크지만 상대가 되지 않죠. 어떤 먹이들은 그 자리에서 먹지 않고 조각으로 나누어 옮깁니다. 노예들이 피라미드를 짓는 것과 같죠. 무리로 움직이면 거의 뭐든지 끌 수 있습니다. 개미의 숫자는 엄청나서 지구 전체 개미의 무게는 인구 전체 무게와 비슷합니다. 스스로 살충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움직이는 동안은 그 지역 땅에 있는 것을 전멸시켜버리니까요. 먹이를 찾아 계속 움직이는 또 다른 포식자가 있습니다. 오르카라고도 불리는 범고래들입니다. 매일 140kg의 먹이를 먹어치우는 거대한 동물이죠. 아르헨티나의 발데스 반도에는 이들의 먹이가 풍족합니다. 바로 바다 표범들이죠. 깊은 바다와 가파른 해변은 이상적인 사냥터입니다. 먹이를 찾고자 범고래들은 반향정이라는 음파 탐지 방법을 사용하죠. 목표에 닿아 되돌아오는 소리로 먹이의 위치를 알아냅니다. 해변의 가파른 경사 덕분에 범고래는 파도에 숨어 해안까지 다가갈 수 있죠.
어미들은 먹이를 깊은 바다로 가져가 풀어줍니다. 새끼들에게 사냥을 가르치기 위해서죠. 먹이를 갖고 노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냥 수업입니다. 범고래들은 돌고래과에서 가장 큰 동물로 천적이 없는 바다의 최고 포식자죠. 범고래들은 멀리 있는 먹이를 잡고자 힘을 모읍니다. 목표는 이 북극 바다 표범이죠. 때로 공격하는 범고래들은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합니다. 한 무리에 최대 40마리까지 몰려다니며 고유한 휘파람과 소리로 의사소통을 하죠. 시속 50km로 바다를 가르며 30초마다 숨을 쉬고자 수면으로 솟아오릅니다. 무리가 큰 먹이를 발견하죠. 귀신고래가 나타났지만 이들이 쫓는 것은 새끼입니다. 범고래들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귀신고래를 빨리 헤엄치게 해서 새끼를 지치게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새끼를 어미에게서 떼어놓습니다. 범고래들은 새끼 귀신고래가 익사할 때까지 공격하죠. 이 사냥법은 거의 6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자연은 피식자에게 여러 방어 수단을 줬죠. 힘이나 빠른 속력, 위장하는 능력들이지만 이 능력들에도 굴하지 않고 덤비는 포식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사는 사냥꾼들이죠. 몸에 독특한 무늬가 있는 개들입니다. 하이에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아프리카 들개로도 불리며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냥꾼들입니다. 다섯 번 시도에 4번은 성공하죠. 이들은 먹이대에 돌격해 약한 먹잇감을 골라냅니다.
가진 무기는 오직 이빨뿐이지만 아버금니는 뼈를 부수고 먹을 수 있죠. 무는 힘은 육식동물 중에서 최고를 자랑합니다. 이들의 놀라운 사냥 실력은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후천적으로 배운 것이죠. 어른 들개들은 새끼를 위해 먹이를 개우고 아프거나 늙은 들개들과도 먹이를 나눠 먹습니다. 서로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야생에선 보기 어려운 습성이죠. 들개들은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사냥합니다. 대초원에서 수풀 속, 범람원까지 가리지 않습니다. 먹이가 포위되면 들개들은 사방에서 공격하는 전략을 펼칩니다. 먹이를 지치게 하기 위해서죠. 먹이의 치명적인 뿔을 피할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한 마리가 꼬리를 잡으면 다른 녀석이 입을 누릅니다. 나머지는 내장을 공격해 산채로 먹죠. 사자들이 훔쳐갈 수도 있기에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조용히 몇 분 동안 순식간에 먹어치우죠. 온갖 소동을 피우며 먹는 하이에나들과는 무척이나 다릅니다. 들개들에 대한 최고의 찬사는 놀랍게도 리추에들에게서 나옵니다. 리추에는 위험을 느끼면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죠. 리추에들은 여전히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악어의 이빨에 물리면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리추에들은 악어보다 들개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죠. 여럿이 모이면 강해집니다. 함께 뭉쳐 생존에 성공한 다수의 포식자에게 자연이 전하는 교훈입니다. 협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